12월 28일 정치배이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공개 사과에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김 씨를 잘 아는데 연기력이 굉장하다며 남편이면 몰라도 국민에 대한 사과론 적절하지 않다고 했죠. 논문 표절 의혹도 새로 제기됐는데 윤 후보는 오늘 외부 검증기관의 조사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부인과 함께 유세를 할 거냐는 질문엔 본인이 판단할 문제로 강요할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사면은 건강상 이유로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판해오던 박근혜 씨 사면에 대해선 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었는데요. MB의 경우 본인 범죄라고 구분을 지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후보 장남의 대학교 특혜 입학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후보는 아들은 전교 수석을 거의 안 놓쳤다며 100%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분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당대표 사퇴까지 거론됐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내일 당 수습 방안을 놓고 초선 의원들과 무제한 토론을 벌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도 선대위 인적 쇄신 없이는 변화가 어렵다고 했죠. 이런 가운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대표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박준혜 수호통 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회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물론 우리에겐 속보 반장도 있지만 아무튼 이제 들어오는 속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요. 신체컷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류 실장, 이준석 대표가 내일 초선 의원들과 무제한 토론을 벌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초선 의원들과 면담도 했죠. 당대표를 사퇴해야 한다는 그런 일부 여론도 있다는 사실도 가감없이 전달했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오늘도 국민의힘 선대위를 위해서 향해서 날선 발언을 쏟아낸 상태입니다. 잠시 후에 좀 얘기를 해보고요. 윤석열 후보가 오늘도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한마디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비공개로 쓴소리를 할 얘기와 공개적으로 할 얘기를 명확하게 가려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또 대선 결과가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입지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거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네, 자 여야는 오늘도 TV 토론을 놓고 공방을 벌였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토론을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윤 후보는 확정적 중범죄 후보와 토론을 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네, 대장동 특검과 토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요. 바로 뒤에 이제 뉴스픽에서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한 달 만에 3,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일주일 넘게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죠. 정부가 이번 주 금요일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발표하는데 전문가들은 최소 2주는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야가 오늘 다시 대장동 특검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는 없었습니다. 양당 후보들은 TV 토론을 놓고서도 공방을 벌였는데 자세한 소식은 신체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다정회의 문을 여는 코너죠. 뉴스픽 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한 달 만에 3,000명대, 입씨름, 그리고 대선 후 쭉쭉과 사이코패스, 사회자 김정은으로 꼽았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 소식입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두 번째 겨울입니다. 바이러스는 추위에 강하다라는 말을 증명하듯이 이번 달 중순 신규 확진자가 8,000명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각각 8,000명, 1,000명에 육박하며 결국 하루 위중증 환자 1,000명, 사망자 100명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자, 결국 야심차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도 한 달 반 만에 후퇴를 해야 했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대통령께서 준비가 부족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다시 일상 회복으로 돌아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병상과 인력 등 이 준비를 철저하게 하자면 안 된다. 자, 강화된 거리두기로의 유턴이 효과를 본 걸까요? 자, 오늘 신규 확진자는 11월 말 이후 한 달 만에 3,865명, 3,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월요일과 비교해도 1,300명 넘게 줄었습니다. 다만 일상 회복의 핵심 지표이자 병상 여력을 좌우하는 위중증 환자 수 1,102명으로 역대 두 번째입니다. 확진자 감소세가 위중증 감소세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일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번 주말은 한파 때문에 검사량이 좀 더 감소된 경향이 있어서 7일 평균 정도의 추세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중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위중증 환자 감소까지는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자, 지난 18일부터 시작한 사적 인원 4명, 영업시간 9시 이렇게 강화된 방역 조치는 오는 일요일인 1월 2일까지입니다. 자, 옛말에 일기가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이를 단숨에 몰아쳐서 해낸다는 뜻입니다. 이 코로나도 잡을 때 확 잡아야겠죠.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중증병상 가동이 80%가 계속 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지금에서는 2주 연장은 반드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고요. 그러니까 급격히 또 완전히 다 풀면은 지금의 유행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을 뿐더러 오미크론이 제대로 이제 유행을 하는 시점이 다음 달에 다다음 달에 생각한다면. 네, 이재갑 교수는 정부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소속 위원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 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서 오는 금요일에 연장 여부를 발표하는데요. 방역만 생각하면 답은 하나지만 현실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연말연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 자영업자들은 정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가게 간판불을 끄는 소등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간판을 꺼두면은 손님 입장에서야 영업을 안 하는 건가 하고 무심결에 그냥 지나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판에 불을 끈 이유는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반발심이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힘드니까 그 전체 100% 손실 보상 뭐 이런 것들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그런 거에 좀 동참을 할 수 있으면은 절실한 마음에서 이제 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어제 국내 처음으로 코로나 먹는 치료제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백신으로도 잘 알려진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팍스로비드인데요.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먹는 치료제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복용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자,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로 가능한 한 빨리 먹어야 합니다. 한 번에 3알씩 하루에 2번, 닷새간 총 30알을 먹으면 중증으로 가는 걸 최대 90%까지 막아준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복용 대상은 누가 있을까요?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어서 중증화 가능성이 큰 성인, 그리고 12세 이상 40kg 이상 소아 환자에게 쓸 수 있습니다.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진과 꼭 상의를 해서 투여할 수는 있는데 수유는 중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맥이나 고지혈증, 통풍, 협심증 환자는 반드시 기존의 약 복용을 중단하고 먹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부작용은 어떻게 될까요? 자,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건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부작용에는 설사, 오심, 미각 이상과 같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약물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호전되는 경과를 보였고 경한 양상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얼마예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네, 일단 신약인 만큼 상당히 비쌉니다. 대략 62만 원 선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에 내가 돈이 있다, 그럼 감기약 사 먹듯이 약국에서 사 먹을 수가 있는 걸까요? 식약처장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부가 전체를 구매를 해서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복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릴 예정이고요. 아마 일반 약국에서 전문의약품 처방해서 드시듯이 그렇게 드시기는 어려울 거로 판단됩니다.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나 이 약효를 검증한 약도 아니고요.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이 그 위중증한 상태로 가지 않도록 하는 목표로 만들어진 약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픽 가보겠습니다. 입씨름입니다. 자, 진짜 삿바는 잡지 않고 입으로만 하는 씨름, 입씨름이죠. 여야의 대장동 특검 공방이 딱 이 모양새입니다. 원래 얘가 본명이 원래 대동이었어요. 이상한 걸 자꾸 먹고 다니는지 자꾸 이상한 구린내를 풍겨서 제가 이름을 대동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 이걸 하시고 대동이가 보고 있어요. 대동이한테 찍었지 않으세요? 네. 그 대동이 좀 갖고 오세요. 제가 대동이를 가져온 사연을 이거 어떻게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저 동료 의원의 그 반려동물을 뺏어갑니까? 국감 중에 다니면서 고생하고 납치될 뻔했던 대똥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대똥이가 자꾸 나와야 될 만한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반려동물이라고 주장하는 대똥이가 오늘 또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오늘 대장동 특검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가신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더라고요. 걱정되셔서 미안합니다. 그 없는 새 싹 다 처리해놓으면 되는데 처리가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우리 저 추수성이 철풍만큼 대표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된다. 고난에 간 얘기 하면 또 그러니까. 자, 이렇게 분위기는 나름 훈훈했는데 접점은 단 하나도 찾질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존의 특검 법안을 바탕으로 한 상설 특검을, 국민의힘은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한 별도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기존 법에 따라 할 경우 주축위원 7명 중 과반인 4명이 친여 성향으로 임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란 주장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 없이, 성역 없이, 지체 없이 중립적인 상설 특검을 도입하면 산무 특검에 이 즉각 동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거는 가짜 특검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꼭두각시로 앉혀놓고 몸통 은폐를 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자신이 지정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아예 현장으로 갔습니다. 어제 대장동을 찾아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권 교체에 실패하면 대한민국 국토 전체가 대장동 게이트로 뒤덮인다면서 진실규명의 해법은 오직 특검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두 분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열흘이나 해외 일정을 함께 다녀와 놓고 누군지 모른다는 이재명 후보, 그 새빨간 거짓말을 도대체 누가 믿겠습니까? 반드시 감춰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입니다. 절대 좌시할 수 없는 대국민 사기입니다. 자, 이어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토론, 특검 수용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역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대선 토론을 흥정하는 후보는 처음 본다면서 역공에 나섰죠.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토론 없이 하는 선거가 요즘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정치에 오면서 후보 간 토론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후보는 보다 처음 봅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토론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면서 몰아붙였습니다. 두 후보가 한자리에 앉아 토론을 할 경우 본인에게 더 승산이 있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는데요. 정치 신인인 윤석열 후보, 토론 경험이라곤 지난 국민의힘 후보 경선 토론회가 거의 전부입니다.
대장동 사건이 그래 악취가 처음부터 났었는데 총장 계실 때 그 전혀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네. 그 몰랐으면 무능한 거죠. 글쎄 뭐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 자,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사무총장은 윤 후보는 토론을 회피하지 않는다. 얕잡아봤다간 후회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 경선 과정에서 무려 16번의 토론으로 검증이 됐고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은 후보라는 주장입니다. 토론을 겁내거나 꺼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범죄 의혹을 받고 있고 비리 모퉁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론회가 시작되면 이재명 후보의 비리 실체를 우리 윤석열 후보가 낱낱이 파헤치고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토론 이야기 들어가서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픽은 대선 후 쭉쭉입니다. 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서 동결시켰던 전기와 가스 요금을 내년 4월, 그러니까 차기 대선 이후에 일제히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기료는 4월과 10월에 걸쳐 10.6%를, 가스 요금은 5, 7, 10월에 세 번에 나눠서 16%가량 인상하는데요. 자, 이를 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관건 선거 계획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자처하고 있다면서 대선 전에 정권 교체 여론이 커질까 두려워 시간을 벌어보자는 속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당정은 쌀값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쌀 20만 통 시장 격리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농민 표심 호소를 뒷받침하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은 사이코패스입니다. 자,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한 20대 남성 양모 씨.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양 씨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즉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1점 낮은 총점 26점을 받았습니다. 정신병적 재범 위험성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 등급은 높음이었습니다. 앞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면서 항소했고요. 일명 화학적 거세 기각 결정도 다시 다투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사회자 김정은입니다. 자,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어제 소집됐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해서 직접 사회를 맡았는데요. 노동신문은 이번 회의에서 올해 정책 집행을 평가하고 당과 인민의 투쟁을 다음 단계로 인도하는 전략 과업을 토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회의 결과로 김 총비서의 내년 신년사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우리통일부는 대남 대미 메시지를 포함한 북한의 대외 정책 구상이 담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도 꼽아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여야의 대장동 특검 공방 거의 석 달째 공전 중이죠. 뭐 서로 다 특검을 받겠다고는 했지만 지금 이제 협상이 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이대로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선 전 마무리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임명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은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한 별도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기존법에 따라 할 경우 주축위원 7명 중 과반인 4명이 친여 성향으로 임명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네, 한편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쌍특검을 요구하고 있죠. 어제 법무부를 찾아 특검 촉구 서한을 전달하는 한편 오늘은 국회에서 쌍특검 촉구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특검을 유야무야시키고 있는 동안 사건에 진실마저 묻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양당은 무얼 감출 게 많아서 쌍특검을 여전히 주저하는지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연내에 실시되어야만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전인 2월 12일까지 최소한의 진실이라도 밝힐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특검뿐 아니고 TV 토론을 놓고서도 양당 후보 간의 신경전이 뜨겁죠.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못하기 때문에 피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받으면 TV 토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이후에는 민주당에서는 토론이 흥정 대상이냐라는 그런 반박이 오늘 나온 상황이고요. 아무튼 이제 여야 간에 뭐 서로를 향해서 공방이 치열한 상황인데 신채껏 대선 토론에 대한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이 선거법으로 정해진 건 TV 토론은 3회 이상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 3번만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기타 언론사 주간 토론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데요. 매번 대선별로 후보별 성향이나 합의에 따라서 이 토론의 횟수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번은 꼭 해야 되지만 합의만 하면 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전인 19대 대선 때는 어땠어요? 네, 19대 대선이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등이 나선 때인데요. 그렇죠. 네, 당시에는 법정 토론의 3회를 비롯해서 추가 3번, 총 6번을 토론했습니다. 그 이전인 18대 대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씨의 양강 구도였을 때인데요. 이때는 법정 토론의 3번만 했었습니다. 아, 그때는 3번만 했군요. 네. 자, 지금 민주당은 토론을 최대한 많이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법정 토론의 횟수를 늘리는 그런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대선 법정 토론의 횟수를 7번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요. 주권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치인은 들어야 할 의무가 있고 정치인은 주권자에게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한낱 말싸움으로 치부하면서 토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자칫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되기 쉽다면서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토론을 더 하자는 입장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메타버스에서 토론하자면서 가상공간 메타버스에서 펼쳐지는 청년 정책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죠. 또 심상정 후보는 이렇게 비리 의혹이 많고 사법적인 의혹이 있는 분들이 대선 후보라면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면서 그걸 거부한 사람이 부적격자라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는 이제 대선 경선 때 충분히 토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못한다는 거는 잘못된 편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히려 이재명 후보보다 더 잘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현행법이 정한 횟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3번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정한 횟수를 넘어서서 토론을 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법이 정한 횟수를 넘어 토론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특히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확정적 중범죄를 가진 후보의 물타기를 위한 토론은 특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범죄 그 확정적 거의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런 후보와 국민들 앞에서 정해진 정도의 토론이 아니고 이거를 마치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물타기 하려는 이런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야당 후보로서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정 토론 이외에는 토론에 응할 계획이나 생각이 없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양자 대결이나 삼자 대결 이렇게 됐을 때 과거 전례에 따라서 합당한 정도 수준의 토론은 그건 당연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양당 간의 협의 내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윤석열 후보는 법으로 정한 한 3번 정도의 토론만 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일단 보이고요.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 원픽 이렇게 잡겠습니다. 대장동 특검도 TV 토론도 입씨름만 팽팽입니다. 지금부터는 대선 소식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인데요. 윤석열 후보는 오늘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쏟아냈는데요. 윤 후보가 관계를 회복해야 할 사람, 이준석 대표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의 사과 회견 후폭풍 소식까지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어차피 토론회는 유 실장 어토류라고나 할까요? 저는 어토류로서 이 즐거운 마음으로 토론을 기다렸는데요. 어토류, 어차피 토론은 유 실장이죠. 예, 제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네, 돌아온 어토류 어차피 토론은 유 실장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최근 토론을 할지 말지를 놓고 다투고 있어서 다시는 어토류가 못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을 좀 했는데요. 윤 후보가 오늘 방송기자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서로 치고받는 토론은 아니고요. 방송기자 패널들의 질문을 받는 자리였는데요. 여기서도 관심은 부인 김건희 씨였습니다. 김 씨가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식 석상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냈죠. 사과가 충분했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과라고 하는 것은 그 진정성, 그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입장에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저나 제 아내 입장에서는 이 사과가 충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진정한 마음에서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 후보는 앞으로 김 씨와 같이 선거 유세를 할 거냐 질문에는 강요하거나 권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요. 부인 김 씨의 의사에 맡기겠다 이런 설명입니다. 당선이 되면 영부인을 담당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하겠다고 했죠. 영부인이란 호칭도 쓰지 말자고 했었습니다. 민정수석실까지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민정수석이 원래는 청와대부터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본연의 기능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정수석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검찰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경찰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또 국세청이나 금감원은 그 지휘 계통에 따라서 하게 일을 놔두고 대통령실과 뭐 가족 또 우리 내각 이런 데 각종의 그 업무나 일 처리가 합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네, 윤 후보는 여러 차례의 실언으로 1일 1실언 혹은 1일 1망언이라는 비판을 받았죠. 이른바 윤석열 리스크입니다. 본인의 대처 잘못이다. 국민 비판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전두환 씨 옹호 발언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더 심했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이 훌륭한 정치인이다라고 이렇게 포괄해서 평가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재직하던 중에 있었던 어떤 특정 부분을 우리가 배울 거는 배워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아마 민주당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국민의힘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아마 많은 호남인들의 그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았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토론회에서는요. 최근 이준석 대표와의 당내 갈등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그 내용은 이따 줌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후보가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할 사람 이 대표 말고도 또 있죠. 바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인데요. 검사 시절에 윤 후보가 수사를 주도했습니다. 사면된 박 씨를 만나러 갈 거냐 질문을 받았는데 건강 회복이 우선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뭐 당시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이후에 부속 조치된 것을 저희가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또 이제 원인이 되는 그 삼성 사건을 저희가 했고 또 제가 중앙지검장이 된 이후에 그 몇 가지의 그 여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아무리 뭐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그 미안한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금 건강 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제가 그분을 뵙겠다고 찾아가는 것이 우리 박 대통령의 그 건강 회복에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네, 당시 수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정서적으로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 직접 만나서 전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이 박근혜 씨의 고향 대구 경북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윤 후보는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이 TK 지역과 충북 지역을 방문을 합니다.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TK 지역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다수 있죠. 윤 후보의 지지자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을 때는 이런 광경도 펼쳐졌었는데요. 윤석열 사과해!
네, 윤석열 후보가 이 대구 경북에서 밝힐 박근혜 씨에 대한 입장만큼이나 박근혜 씨가 윤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박근혜 바라기를 자처해온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는 박 씨가 이 정권 교체를 강조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보다는 침묵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 45년 구형을 했어요. 형집행정지 2번을 윤석열이 안 했다나.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력들이 윤석열 캠프에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야 이거 뭐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윤석열 캠프가 대단히 곤혹스러울 거다. 네, 조 후보의 지역구 대구죠. 대구에서는 사면 전부터 이미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근거로 든 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요.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은 자유를 모른다. 이건 개똥 같은 소리잖아. 솔직한 말로. 무슨 그런 말을 국민들의 대부분은 나는 가난하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났다 이래 보는 거예요. 네, 반면 박근혜 씨의 입장은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윤 후보를 지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총선 때도 이 박 씨가 옥중에서 제1야당을 중심으로 단결하라라고 했지만 큰 파장은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박근혜 씨에 대한 미안함을 강조하고 있는 윤 후보가 이른바 탄핵의 강을 건너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여론조사상으로는요. 박근혜 사면이 누구에게 유리하냐라는 질문에 윤 후보라는 답변이 31.1%, 이 후보라는 답변이 30.7%로 팽팽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과 사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씨의 사과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허위였고 또 아니었는지 내용이 좀 빠져 있었죠. 대신 선대위에서 별도의 해명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경찰이 오늘 허위 이력 기재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석사 논문 표절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김 씨가 참고 문헌에 쓰지 않은 논문 관련 자료들을 파일로 만들어서 봤더니 김 씨의 논문과 비교를 해보면 표절률 42%에 달했다는 겁니다. 이번엔 연속으로 6개 단어 이상 베낀 문장들만 표시해봤습니다. 총 48페이지 중 43페이지에서 표절 정황이 보입니다. 전체 382문장 중 250문장가량이 같거나 비슷합니다. 네, 윤 후보는 당시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고 외부 검증기관의 검증도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 씨가 공동 번역자로 참여한 대학 전공서적에 번역 오류가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2006년에 발간된 디지털 미디어 관련한 전공서적인데요. 김 씨는 당시 강의도 하고 박사 공부도 하느라 바빴다면서 부족함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명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실력도 많이 모자르고 그러니까 뭐 미흡할 수 있고 그런 건데 뭐 그거 지금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번역이 잘못됐으면은 이제 독자분들이 안 사보시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저한테 지금 물어봐서 어떻게 뭐 없잖아요. 다시 과거를 되돌릴 수도 없고. 네, 같은 언론의 인터뷰에서는 허위 이력 논란을 포함해서 공개 사과를 할 의향이 있느냐 질문도 받았는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김 씨가 공개 기자회견을 열기 이틀 전이라고 하는데요. 네, 계획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봐야 돼요. 아예 안 나오면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겠죠. 제가 지금 거의 악마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나오면 제일 좋아하시겠죠. 네, 민주당에서는 김 씨의 이 발언을 들어서 등 떠밀린 사과였냐 이렇게 공세를 폈는데요. 김 씨의 사과는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보다는 죄송한 마음을 전달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감성적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왔는데요. 여권에서는 김 씨의 평소 성향은 그렇게 얌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 씨가 스스로 저는 남자답다, 가식적인 걸 싫어한다 이렇게 밝힌 인터뷰도 있었죠. 굉장히 기획력, 연출력, 그다음에 연기력 이런 것이 남들보다 굉장히 좀 차별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연기력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연기였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제 굉장히 얌전한 분처럼 나오셨잖아요. 예. 제가 아는 분은 그렇진 않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감정을 실은 김 씨의 사과 적절했다 긍정 평가를 했습니다. 논란과 비난의 화살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용기를 내서 공개석상에 섰다는 겁니다.
저도 보니까 되게 감성적이고 어떻게 통곡을 안 하는지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 정도로 사실은 뭐 눈물이 쏟아질 만한 대목이 많았던 걸로 보이거든요. 다 얼만큼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는 사람인지를 그때 봤잖아요. 그렇게 정말 웬만한 용기 가지고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김건희 씨의 사과에 대한 평가는 여야 후보들의 말처럼 국민들의 몫이죠.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설왕설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과가 부족했다, 감성팔이다라고 했고요. 국민의힘은 진정성 있는 사과였다,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총괄본부장 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는데요. 앞으로 매일 할 거라고 합니다. 남은 기간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박근혜 사면 마주한 윤석열, 내일 TK행, 김건희 사과 후폭풍 계속. 네, 자, 류 실장이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윤석열 후보가 오늘부터 오전 7시에 총괄 선대본부장단 회의를 주재하기 시작했습니다. 7시면 상당히 또 이른 시간인데 앞으로 매일 한다는 거죠, 박마커?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그러니까 지방 일정이 없으면은 가능한 한 매일 윤 후보가 직접 회의를 주재한다고 하는데요. 선대위의 6개 총괄 본부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오늘 회의엔 선대위 직함을 내려놓은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불참을 했는데 이 대표가 없는 회의를 윤 후보가 직접 주재하면서 이 대표가 빠진 상태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관련 소식은 좀 이따 제가 주민해서 전화하겠습니다. 네. 자, 7시에 회의하려면은 미리 와서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이른 시간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윤 후보가 오늘 방송기자클럽 토론에 참석을 했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까 이제 유 실장이 상황실에서 소개했듯이 부인 김건희 씨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정계 개편에 대한 질문도 나왔죠, 유 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길 위원장이 주도하는 새시대 준비위가 향후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조직이냐 이런 질문이 나온 건데요. 신지혜 부위원장을 영입하는 등 국민의힘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인사들을 모아서 향후 정치구도 재편을 염두에 둔 거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윤 후보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위원회의 규모와 성격은 최근에 결정이 됐고 김 위원장에게는 일반 정치인과는 다른 문화적 감각에 대한 도움 또 조언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3김 중에서는 이 김한길 위원장을 안 지가 가장 오래됐다고 했는데요.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 때부터 상가집 등에서 자주 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바로 이 새시대 준비위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조직이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김한길 위원장과 안 후보가 지금 내밀하게 소통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자, 윤 후보는 어제 안 후보와 합을 맞춰왔던 김민전 경희대 교수도 영입을 했습니다. 이 TV토론 프로에서 말씀을 잘하고 판단이 정확해서 모셨을 뿐 이렇게 일단 단일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고요. 당선이 되면 170석 규모의 민주당을 상대로 한 여소야대 국면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180석 가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행정과 정치를 했다고 누가 인정하냐라고 반문하면서 여소야대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에 이어 이명박 씨에 대해서도 사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검사 시절 이 씨에 대한 수사도 주도를 했었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가 국민 통합에 굉장히 부정적이다. 사법적 판단인 법치와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정치적 결단 혹은 판단은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MB는 박 씨보다 더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걸로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코로나 지원 방안, 그러니까 전에 주장했던 50조 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가 먼저 집권하면 그 50조 기금을 마련을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원하겠다고 했었죠. 이재명 후보가 제안을 받아들여서 지금 당장 하자고 맞받아쳤는데 윤 후보는 이 제안에 응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일단은 이 후보가 먼저 추경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얘기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얼마든지 지금 응할 용의가 당연히 있는데요. 그냥 논의해가지고 마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을 빙자해가지고 물타기를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180석 정당의 공식 후보가 됐으니까 행정부에 얘기를 해서 추경이든지 뭐든지 방안을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리 방안 이걸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이것을 분배할 것이냐. 저희는 이미 8월 달에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공개 사과를 놓고선 지금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권에선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이재명 후보는 김 씨의 사과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아꼈는데요. 지나친 네거티브는 자제하자는 그런 기조입니다. 중도 확장에 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1차적인 분석이 있고 여기에 이 후보 가족에 대한 역공으로 돌아오면 유리할 게 없다 이런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의 비판은 계속됐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알맹이 없는 맹탕 사과문만 낭송했다. 신파극 보는 것 같았다. 이렇게 혹평을 했고요. 김용민 최고위원은 나가기 싫은 기자회견에 등 떠밀려 나왔다. 남편 자랑과 가정사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어려운 사과였다. 이런 평가도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저 한두 군데가 아니라 뭐 거의 다 그 이력이 그 실수로 그렇게 부정확한 기재를 했다고 그러면 그게 고의지 어떻게 그게 실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여간에 뭐 안 한 거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 안 한 거보다 난 정도고 말하자면 이 사과를 하지 않고는 가령 중도층의 표를 가져오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저는 그 효과는 별로 없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대요. 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사과를 긍정평가했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김건희 씨가 마치 숨어있는 사람처럼 인식이 됐는데 진솔한 사과로 리스크가 상당히 해소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씨가 사과에서 윤 후보와의 과거를 말하는 부분은 이 가수 신승훈 씨의 노래 I Believe와 합성이 돼서 인터넷에 돌기도 했는데요. 자, 여권에서는 국민에게 하는 사과냐 아니면 남편에게 하는 사과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는 아주 좋게 봤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일각의 감성팔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지혜 부위원장이 여성이 일하고 말하고 앞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불신하고 당당한 여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정서와 맞닿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여야 반응은 이렇게 다르고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이제 앞으로 나올 또 여야 대선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저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근혜 사면 마주한 윤석열, 내일 TK 행, 김건희 사과 후 폭풍, 계속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6분인데요. 이 시각 다정회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는 4.16 기억교실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사용하던 교실과 칠판 등이 국가 지정 기록물로 지정돼 영구 보존됩니다. 국가 지정 기록물은 민간 기록물 가운데 국가에서 영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제도인데요. 지정 대상은 사고 당시 단원고 2학년 10개의 교실과 책걸상 등의 비품을 옮겨놓은 4.16 기억교실의 기록물 473점입니다. 4.16 기억교실은 세월호 참사 당시인 2014년 단원고 2학년 교실을 그대로 재현해 복원해 놓은 곳인데요. 한동안 단원고 안에 있다가 학급수 부족 등의 문제로 여러 차례 보관 장소를 옮긴 끝에 올해 4월에 개원한 4.16 민주시민교육원의 기억관에 머물게 됐습니다. 관련해 국가기록원은 4.16을 대하는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위로 기억의 장이라는 사회문화적 가치가 있다며 지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거인병 투병인데요. 말단 비대증, 이른바 거인병을 앓고 있는 김영희 전 농구 국가대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000만 원의 특별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특별 보조금은 국내 체육 발전에 힘쓰고 위상을 높인 공이 있음에도 형편이 어려운 체육인에게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체육인 복지 사업인데요. 김 씨는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과 1984년 LA 올림픽 등에서 활약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은메달을 거두는 데에 크게 기여했는데요. 하지만 1984년 올림픽 이후 말단 비대증 진단을 받으면서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김 씨는 최근 한 유튜브에 출연해 안타까운 근황을 알렸는데요. 김 씨는 올림픽 연금 70만 원으로 생활 중인데 이번에 입원하면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며 생활고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출입 금지입니다. 앞으로 인종차별 가해자들은 영국의 축구 경기장에 최대 10년간 출입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축구계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영국 정부가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봄부터 관련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에서 축구 선수를 향해 인종차별을 가한 이들은 길게는 10년 동안 경기장에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도 인종차별 공격에 시달린 적이 있는데요. 당시 영국 경찰은 인종차별 혐오 의도를 드러낸 혐의를 받는 12명을 체포하거나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백반장 속보 잘 챙겨서 이따 다시 한번 만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소식입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사면되면서 이명박 씨 사면 문제도 도마에 올랐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MB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어제 오늘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설령 몸이 아프더라도 MB는 본인 범죄이기 때문에 사안이 다르다고 한 거죠. 한편 이 후보는 세금은 징벌이 아니라며 양도세 중과 유예는 물론 종부세도 손질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골든 크로스라기보다는 데드 크로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대 후보 진영에 이제 좀 이렇게 여론 지지가 떨어지면서 생긴 현상이지 저희가 확고하게 개선됐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사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을 믿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역전에 성공했죠. 하지만 마냥 기쁘진 않은 모양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여전히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승기를 잡으려면 플러스 알파, 확실한 덧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후보의 전략, 중도층 표심 잡기인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어쨌든 남들이 안 하던 걸 하다 보니까 진보처럼 보여지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총량으로 전체를 따지면 보수 색깔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강연을 다니거나 이러면서 농담을 가끔씩 했는데 내가 진보다, 진짜 보수를 줄임말이다. 나는 보수다 선언을 한 겁니다. 법대로 하자, 공정하게 하자,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자, 본인이 추구했던 가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강성 진보의 이미지가 강했죠. 실용과 합리에 방점을 찍고 보수층 구애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구호에만 그쳐선 안 되겠죠. 이재명은 합니다. 행동에도 나섰습니다. 확실한 우클릭 정책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양도세 중과 유예를 주장했죠. 이번엔 종합부동산세도 손질하겠다.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일시적 2주택자나 비투기자는 구제하겠다는 건데요. 민주당도 즉각 보조를 마쳤습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사각지대의 피해자들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직이나 취업 등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상속 지분으로 인해 일시적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경우, 종중명의 가택이나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요구됩니다. 1주택자 및 은퇴 노인 가구 등의 종부세 납부 이연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부에선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후보는 세정 정책을 국민 친화적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해명을 내놨습니다. 또 보유세 강화하고 세제 강화하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기조가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기조는 아니었잖아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이 언론들이 또는 상대가 이제 이 문제를 자꾸 왜곡을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징벌 수단은 아닙니다. 세금은 징벌 수단이 아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주로 사용했던 정치적 문법이긴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과세는 주민들의 마지막 데드라인을 넘어선 지 오래습니다. 저희 지역구 강남 주민들은 집 한 채 있는 것이 이렇게 큰 죄인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래도 강남이 재미있습니까? 이 후보의 우향우, 사실 조금 낯설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런 실수도 나온 거겠죠. 전두환도
공과가 병존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 삼저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전두환 씨를 옹호한 게 아니냐 논란이 일자 전체 맥락을 봐달라 항변을 했었는데요. 결국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좋은 정책이면 어느 정권의 것이든 쓰자는 차원의 얘기를 한 것인데 매우 부적절한 예까지 가버렸다며 저의 실수이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후보 TK를 방문해서 한 발언이라 더 논란이 컸었죠. 고향 민심을 잡고 싶은 마음이 조금 앞섰나 봅니다. 제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 제가 묻힐 곳, 제 어머니와 아버님이 묻혀 계신 곳 대구 경북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전남, 광주, 전북을 다녔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신은 대구, 경북에서 태어났다면서도 왜 그 동네에서 지지를 못 받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TK 지역을 다시 찾는다고 하는데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사면으로 TK 민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는 사실은 형집행 정지 혹은 이재명 쪽에서 사면을 요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 정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사면이 되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를 이재명이 할 거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할 거다. 네.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은 이제 젊은 사람 말로 뭐 대붙다 이래 되는데.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이번 사면과 관련이 없다 선을 긋고 있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이란 겁니다. 사면 이유에 대해서도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극도로 건강이 나쁘답니다. 이 소화 기능이 거의 마비가 될 정도로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야말로 인도적 차원에서 이제 완전 인도적 차원이에요. 국민의힘 일부에선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왜 MB는 사면에서 제외가 됐느냐 의문을 제기했죠. 마지막 사면은 김경수 전 지사다. 그런 정치적 비난을 표하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남겨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후보 MB는 경우가 다르다 딱 잘랐습니다. 몸이 아파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건강상의 이유가 생긴다면 사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는 국민의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수감 기간, 또 범죄 내용, 이명박은 본인 범죄 아닙니까? 이건 좀 약간 다른 면이 있거든요. 박근혜 씨 사면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굳이 MB 사면 가능성까지 거론할 필요는 없었을 듯 싶습니다. 이번 사면 결정을 보며 MB만큼 쓸쓸한 분이 있죠. 이낙연 후보가 좀 민주당 안에서 보면 상당히 중도에 가까운 이제 사람이었잖아요. 자기의 그런 강점을 좀 잘 발휘한다고 했다가 좀 역풍을 맞은 건데 뭐 어쨌든 좀 상당히 억울하겠죠. 이낙연 전 대표 본격적으로 이 후보를 돕기 시작했는데요. 본인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민주당은 쇄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다움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당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민주당으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민주당 다움을 강조했는데요. 이른바 이재명의 민주당,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로도 들립니다. 최근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방점을 찍고 있죠. 송영길 대표는 이런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 빚진 게 없다. 오히려 비주류로 고발당하고 수사를 당했던 사람이다. 강조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두고선 문재인 정부의 어두운 유산이다라면서 청와대와 각을 세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입장에선 도를 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엔 대표적인 반문 인사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연대를 하자 손을 내밀었다가 되치기도 당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함께 심판하겠다는 뜻이냐라고 말입니다. 송 대표와 돈독한 관계죠. 이준석 대표의 말을 곱씹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의 톡선 한마디 이 대표의 말로 정리합니다. 선거마다 이제 나오셔가지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언급은 되겠지만은 저는 우리 후보의 경쟁력이 그런 어떤 단일화나 이런 걸 바라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오늘 한국 지역 언론인 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부동산 문제를 놓고 이제 그동안도 이제 문재인 정부와 다소 차별화하는 그런 발언을 이어갔는데 오늘은 비판 수위를 한층 더 높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시장을 강조했는데요. 그 부동산 문제가 지지율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면서 부동산 정책이 철학과 가치, 이념을 실현한 장이 되면 안 된다고 날 세웠습니다. 이 후보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철학과 가치, 이념을 실현하는 장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국민 중심, 국민 우선이라 해야 돼요.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해야지 자기한테 필요한데 국민들한테 피해되는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배임행위죠. 국민이 원하면 자신의 철학과 배치돼도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게 맞다면서 공급이 필요하다면 내 판단에 공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도 공급하는 게 맞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최근 양도소득세 한시적 유예를 주장을 했죠.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비난을 받더라도 정책 목표에 맞게 시장을 존중해서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면 다주택 해소에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류 실장, 이 후보가 단계적 개헌론도 언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전면적인 개헌은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 단계적으로 개헌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면 개헌은 촛불혁명 직후에 했어야 하는데 실기를 했다고 본다면서 세력 관계가 안정되고 나면 유불리 문제가 있어서 모든 정치 세력이 동의하는 질서를 만들기 어렵다는 겁니다. 때문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점진적으로 해나가자 제안을 했는데요. 단계적인 개헌의 과제로서 경제 기본권 도입, 그리고 지방자치 분권 강화, 기후위기 대응, 이런 국가의 책임 조항 신설 등을 언급했습니다. 네, 어젯밤에 이재명 후보가 방송에 나와서 한 발언은 아까 이제 그 조멘토가 소개를 했고요. MB 사면론에 대해서 오늘도 선을 그었죠? 그렇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대사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라면서 MB 사면론의 부정적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두 번째는 충분히 응보의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세 번째, 일반 예방 또는 특별 예방이라고 하는 형사처벌의 목표를 이뤄냈느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봐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적당히 묻어두고 막 봐주고 없는 걸로 치고 넘어가자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선을 놓고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이 후보가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비호감 대선이 된 데에는 제게도 책임이 일단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냉정하게 제3자적 입장에서 과거 사례를 통시적으로 비교하면 정말로 객관적으로 후보들이 비호감이냐? 저는 아닐 것이라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포지티브 경쟁을 하면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정치 세력의 네거티브 전략 때문이란 겁니다. 이 후보는 터무니없는 네거티브가 많아서 국민들 일부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라면서 아들 입시와 아내 의전 등 최근 야권이 제기한 의혹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아들과 관련해서 이제 도박 관련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국민의 입에서 고려대 부정 입시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는 거죠? 네, 그 국민의힘 의원 66명이 어제 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 아들의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재수생이나 삼수생은 보통 수능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한 경우가 일반적이라면서 삼수생인 이 후보 아들이 어떻게 특별 전형으로 고대에 입학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삼수생인데다가 알려진 해외 체류 경력이 없는 이동호 씨가 탁월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수시 특별 전형을 통해 당시 50대 1에 가까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고려대 경영학과에 진학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의 딸이 고대에 입학한 전형과 유사한 전형이라면서 이 후보의 아들이 고대에 합격한 2012학년도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와 겹치기에 국민들의 의심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관계 검증도 안 된 허위사실이라면서 막장 네거티브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이 후보의 장남은 삼수가 아닌 재수로 고려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입학 전형도 국민의힘이 허위로 주장한 수시 특별 전형이 아니라 수시 일반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수시 일반 전형은 논술과 학생부 전형으로 입학을 하는데요. 수능 커트라인을 통과한 후에는 응시 자격이 부과된다면서 특별 전형이 아니라 시험을 보고 고려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반박에 나섰죠. 네, 한마디로 100%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아들은 고등학교 때 거의 전 과목 1등급이었고 전교 수석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학점도 매우 높다면서 전형 서류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일단 거짓말을 하고 보는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톡 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MB는 본인 범죄, 사면 반대, 세금은 징벌이 아니다, 종부세도 손질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우민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 최근 위기를 맞고 있죠. 이 대표가 당내 갈등을 야기한다는 비판 여론이 형성된 건데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에 이어서 초선 의원들이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 대표의 답변도 나왔는데요.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를 원정하려면 동네 비산만 다녀서는 안 되고 설악산이나 지리산 등 또 중간 산들도 다녀보고 원정대장을 맡아야 하지. 이 대선이라는 이 큰 전쟁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채 그냥 포부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까지 당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게 에베레스트 등반만큼이나 어렵다는 말이겠지요. 패기와 포부만으로 안 된다고 못 박은 건데요. 너 두 번 다시 산에 오를 생각하지 마, 알았어? 도와주신 건 고맙지만도 저 산이 아저씨 것도 아니고 말씀이 좀... 너도 똑같은 야. 대장 말 안 듣고 지 잘났다고 혼자 설치는 새끼들은 산에 오를 자격이 없어. 조영 의원이 이준석 대표와 당권을 놓고 경쟁을 벌였을 때죠. 지난 5월입니다. 대선 관리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아야 하는 당대표 자리에 경륜이 짧은 영선이 앉아선 안 된다는 주장인데요. 당시에는 2030을 중심으로 이준석 돌풍이 불던 때라 주 의원의 말이 묻혔지만요. 최근 국민의힘 내에선 이 말을 되짚어보자는 기류가 형성된 듯합니다.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이준석 대표인데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맡고 있던 모든 직을 내던진 이준석 대표, 연일 당내 인사들의 집중 포화를 맡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의 선봉에 서야 할 대표가 오히려 당 내홍의 장본인이 됐다는 성토인데요. 특히 이 대표의 관종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안에서 해도 될 쓴소리를 꼭 방송에서 하는 바람에 분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특정인을 거명한 것이 아니고 우리 당의 많은 그 정치인들이 언론에 많이 나가십니다. 방송에도 나가시고 하는데 이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비공개로 해야 될 얘기와 또 공개적으로 할 얘기를 좀 명확하게 좀 가려줬으면 하는 제 바람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윤석열 후보 어제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선 곤란하다고 말했죠. 이 대표를 겨냥한 말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윤 후보는 특정인을 가리킨 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요. 오늘 윤 후보의 말만 봤을 때는 이 대표도 경고 대상 중 한 명인 건 맞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윤 후보로선 서둘러 갈등 국면을 수습하는 게 급선무겠죠. 이 대표 어르고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저는 본인의 책임, 당대표로서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향후에 또 본인의 정치적 입지 내지는 성취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밖에서 그런 식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잘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대표 그간 선거 결과에 대한 후보의 무한 책임론을 주장해 왔는데요. 저는 당대표로서 만약에 대선에서 우리가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된다면은 상당한 불명예를 얻게 되겠지만은 선거에 대한 무한 책임은 그래도 후보자가 갖게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저는 후보자의 선택을 항상 존중합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세대를 뛰어넘는 이 대표의 찐친으로 꼽히죠. 하지만 이번엔 이 대표의 이런 선긋기가 못마땅했나 봅니다. 이 대표에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당대표는 당대표로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갈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정권교체를 수행을 못하면 이 당에 나는 이 존립이 위태롭다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표도 선거 결과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건데요. 이 대표가 참을성이 부족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당의 최고 책임자인 이 대표가 참을성이 있었다면 선대위직 사퇴 등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이번 대선에는 윤 후보뿐 아니라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도 달려 있어요. 여기에 한때는 이 대표의 편이었던 이들도 등을 돌렸는데요. 이 대표가 비록 영선이긴 하지만 같은 신진그룹으로 묶였던 초선 의원들입니다. 어제 초선 의원총회에서 당대표 사퇴까지 거론이 됐죠. 이 대표의 최근 언사는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된 건데요. 오늘은 일부 초선 의원들이 이 대표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오늘 그 대표님 찾아뵙고 어저께 초선 의총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얘기 전달드렸습니다. 좀 더 진실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대표님께서 우리 초선 의원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면 내일 중으로 초선 의총을 다시 열고 거기에 대표께서 참석하셔서 직접 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내일 이 대표와 무제한 토론 배틀을 벌일 예정인데요. 이 대표와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고 오해를 털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간만에 등장해 이 대표를 꾸짖은 이도 있는데요. 당 대표 경선에서 막판까지 이 대표와 가시도 친 설전을 벌였던 분입니다. 이준석 후보 참 말씀 잘하십니다. 근데 정치는요. 머리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는 가슴으로 한다는 것을 좀 꼭 새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 이 대표에게 가슴으로 직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이 수면 아래로 가서 정말 후보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좀 필요하다. 비유로 하자면 그건 뭐 잠수함 리더십인가요? 오늘은 갑자기 잠수함입니까? 네, 여기 잠깐 정치인의 속마음을 노래로 들어보는 온 더 레코드 시간입니다. 거센 당내 비판에 코너에 몰린 이준석 대표의 심정 아마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뮤직 스타트. 그렇다면 이런 갈등 해결 위한 이 대표의 비단 주머니는 뭘까요? 연인과 싸웠을 때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5번 무건수행. 다만 지금 상황에서 무건 수행은 답이 아니었나 봅니다. 다원 수행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제가 뭐 선대위를 개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한 것이 선거 이기고자 하는 얘기지 뭐 선거 지고자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다만 이제 제가 선대위에 참여하느냐는 약간 그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의 한계 지점을 넘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선대위 혁신을 요구한 건 이기고자 하는 충정에서 나온 말이라는 건데요. 선대위에 다시 참여할 가능성도 열어두긴 했군요. 여기에 당 바깥에서는 이 대표를 노리는 복병도 있었죠. 보수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 연구소가 과거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이 대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가세연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얘기는 들어가서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믿었던 김종인이어 초선마저 비판 가세, 사면 초가 몰린 이준석 리더십. 네,
자, 가로세로 연구소의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 자신이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를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대표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 대표가 관련해 오전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 의혹 제기는 솔직히 제가 보고 나가지고 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왜냐면은 거기 보면은 무슨 어떤 형사 재판에 있었던 내용에 제 이름이 언급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수사기관이나 어떤 곳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저는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어제 그 방송에 전해 듣고서야 이제 내용을 좀 알아보는 중입니다. 우선 굉장히 허위 사실이나 이런 부분에 제가 지금 강하게 대응할 겁니다. 그거는. 근데 뭐 아무래도 이게 뭐 찔끔찔끔 아니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뭐 자료를 다 모으고 우리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네, 가세현은 어제 방송에서 이 대표가 2013년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 관련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에 대한 수사 중에 저에 대한 문제가 발견이 됐다면 그 당시 수사가 들어갔을 사안이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수사를 받은 적도 관련한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 반박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당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물론 일부지만요. 대표 사퇴론까지 제기된 상황이고요. 오늘 초선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직접 찾아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대표의 입장도 나왔죠? 네, 이준석 대표는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초선 의원들 시간 되신다면은 모이시면 제가 직접 설명하고 또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의원들도 그것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아마 빠르면 내일 그런 어떤 저희가 토론을 아마 진행할 거로 보입니다. 당 대표와 당내 소속 의원들이 어쨌든 당의 행보를 더 건설적인 토론을 하는 아주 좋은 문화가 되길 바랍니다. 네. 일부 초선분들은 어제 뭐 사퇴까지 거론을 했다라는 것도 김경희 의원이 전했다고 하던데 네. 이에 대한 생각은 뭐 일부 초선 의원들이 그런 의견 내신 건 저도 전에 듣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당 대표 되고 난 이후로 뭐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던 것이고 뭐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저는 확실히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이외에도 윤석열 후보가 공개해야 할 이야기와 비공개로 할 이야기는 가려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얘기일까라고 반문하며 선을 그었는데요. 비공개로 제가 했었어야 하는 얘기는 별로 없다. 언론이 한 질문이라는 건 국민이 궁금해서 대신 물어본 거고 거기에 답한 건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선대위 합류 여부에 대해서도 조건부 참여는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선대위가 올바른 방향, 더 효율이 높은 방향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이지 제가 무슨 이걸 하면 참여하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건 제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요. 이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선대위 복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보 측에서 요청이 있으면 생각하겠다라고 답을 했는데 복귀하면 복귀해서 활동을 해 또 후보보다 빛나냐고 뭐라고 하고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런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죠. 당내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인데요.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못마땅하더라도 포용하라. 이 대표를 핍박하면 대선은 물 건너간다 이렇게 썼는데요. 후보가 직접 나서서 갈등 관리를 하시기 바란다. 더 악화시키면 선거가 어려워진다면서 윤 후보에게 조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태경 의원도 이 후보를 감쌌습니다. 이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근 이 대표를 죽이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당내 기류가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라고 했고요. 이준석을 죽이면 윤 후보의 2030 지지율이 올라가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을 바꿔야 청년층의 지지가 돌아온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지금 윤 후보의 지지율이 빠진 주된 이유는 캠프의 잘못된 청년 기조로 인한 청년층의 이탈이라면서 이런 잘못을 고치지 않고 이준석 죽이기에만 매몰된다면 청년층의 이탈을 더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하 의원은 또 현재 캠프의 청년 정책은 이수정, 신지 영입 등 어설픈 젠더 갈등 봉합책과 반게임 및 청년 인사 영입, 민지와 부탁해 같은 청년 감수성 흉내 등으로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자,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면초가 몰린 이준석 리더십, 김종인 이어 초선들도 질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이 시각 다정의 백다혜입니다. 현재 시각 5시 49분인데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집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다음 달 중순쯤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천을 위한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매우 개탄스러우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앞서 2015년에도 조선인 강제노역이 이뤄졌던 군함도를 비롯한 근대 산업시설이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의 백다혜였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속보가 많네요. 네. 잘 좀 챙깁시다. 네. 네.